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시청자님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마포에서 작은 중고서점을 운영해온 장윤혁입니다. 올해 58이 됐습니다. 아내 김미정은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심장이 약했죠. 몇 달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며 CCTV를 달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학부모 단체에서 의료기기 납품 문제를 들여다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길에 사고가 났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는 서점 단골과 학부모들, 아내가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 줄지어 왔습니다. 저는 영정 앞에서 인사만 반복했죠. 몸은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조문 끝물이던 저녁 무렵 검은 정장을 맞춰 입은 일행이 분향실로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여인은 차은하라고 했습니다. 성광바이오 회장, 언론에서 자주 보던 이름입니다. 차은하는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짧게 조의를 표하고 향을 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다가 그만 멈칫했습니다. 차은하의 왼쪽 귓불 아래에 희미한 초승달 모양 흉터가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15해 전 실종된 제 딸 장수연의 표식과 같았습니다. 수연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캄보디아로 의료봉사를 갔다가 폭발 사고 후 행방이 끊겼습니다. 어릴 적 넘어져 생긴 흉터라 평생 남는다고 했죠.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가슴뼈를 치고 올라오더군요. 조문을 마친 차은하는 제 쪽으로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손을 내미는 각도, 차분히 고개를 숙이는 습관, 손가락을 접을 때 왼손 새끼손가락만 조금 뒤로 남는 버릇까지 똑같았죠. 저는 목이 메어 간신히 물었습니다. 혹시 따로 잠깐 말씀을 나눌 수 있겠냐고요. 차은하는 잠시 저를 보더니 비서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리하지 않겠노라 답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오래된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서점 카운터에 앉아 책장을 넘기는 수연의 손, 수험서에 끼워둔 클립,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던 메모, 모두가 한꺼번에 떠올랐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또 다른 생의 조각을 본 셈입니다. 차은하는 마지막으로 제게 애도를 전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가는 걸음은 침착했지만 어깨선이 굳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뒤에서 낮게 불렀습니다. 수연아. 제 입에서 나온 이름은 공기 중에 가만히 흩어졌습니다. 차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 사진 속 미소가 흔들렸고 15해 전 비행기 출국장 앞에서 손을 흔들던 아이의 뒷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정 앞에서 끝내 눈을 감지 못했죠. 아내가 남긴 메모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납품 문제를 파고들수록 한 회사 이름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성광바이오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조각이 너무 정확히 맞아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손에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식어들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장례가 끝난 지 엿새째 되던 오전, 저는 성광바이오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유리 벽면과 높은 천장, 정갈한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로고가 낯설었습니다. 저는 남루하지 않게 보이려 검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차은하 회장을 뵙고 싶다고 말했죠. 예약이 없으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뵌 일과 제 이름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 박주연이 내려왔습니다. 비서는 정중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바쁘니 다음 주에 시간을 잡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고개를 끄덕였고 돌아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도열한 사이로 차은하가 보였습니다. 차은하는 제 쪽을 향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인사했습니다.
장윤혁이라고 합니다. 차은아는 제 얼굴을 몇 초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겠다고요. 저는 비서 안내를 받아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통유리 너머 도심이 내려다 보였고 벽 한쪽에는 연구성과와 기부감사패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차은아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요? 저는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흉터를 봤습니다. 왼쪽 귓불 아래 초승달 모양, 제 딸 수연과 같았습니다. 15해 전 봉사 도중 폭발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아내가 직접 고친 교복, 치마 끝단, 손목에 끼운 얇은 실팔찌가 그대로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차은아는 사진을 보더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은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사한 이야기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회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별별 이야기가 다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게는 단 하나뿐인 이야기라서 물러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꺼낸 작은 병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서점 뒤편 화단에서 아이와 함께 심었던 접시꽃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소한 것도 버리지 못한 채 살았다고 말했죠. 차은아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회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손짓했습니다. 떠나기 전 차은아는 로비에서 제게 말했다는 인사를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위로를 전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초조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혈액형이 특별하냐고요? 혈액 검사 이력이 있냐고도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왜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비서는 단정히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사이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오래 잠겨있던 희망이 고개를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셨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끝까지 확인하자, 증거로 말하자,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소아혈액 종양과 정세원 교수라고 했습니다. 정세원은 단정히 말을 이었습니다. 차은아 회장의 아들 차지우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했고 적합한 공여자를 찾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세원은 제 이름을 차은아 측에서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제게 연락을 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정세원은 덧붙였습니다. 아주 드문 혈액형이 확인됐다고요. RH 전 세계에서도 극히 희귀해 공여자 풀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차은아와 아이 모두 그 혈액형이 나왔고 혹시라도 가족력일 수 있어 제 검사를 부탁드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피 속의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연결고리가 너무 정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에 갔습니다. 체열은 금방 끝났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창밖만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환자복을 입고 카트를 몰며 장난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수연도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과외비를 모아 동남아 봉사에 갔고 그곳에서 아이들 머리칼을 따아주고 놀아주던 사진을 보내왔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세원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혈액형 또한 RH-널이라고요.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 놀라울 만큼 높은 일치율이 나왔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앞섰습니다. 위험성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제 나이와 고혈압 병력을 고려하면 마취와 채취 과정에서 위험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공여가 아이에게 가장 빠른 길이냐고요. 정세원은 그렇게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차은아가 들어왔습니다. 차은아는 제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피로와 경계가 같이 얹혀 있었습니다. 차은아는 낮게 물었습니다. 정말 부탁드려도 되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먼저라고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차은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병실 복도를 나서며 저는 차은아의 걸음 보폭을 보았습니다. 왼발이 약간 빠르게 나가는 습관, 수연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수연.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서점 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하얀 국화 다발이 있었습니다. 짧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빚을 갚겠다. 고맙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보내는 이는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책갈피처럼 책장 속에 꽂았습니다. 기이한 하루였습니다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죠. 아내가 말했다면 뭐라 했을지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는 게 맞다. 그 말 외에는 다 지워졌습니다. 정밀 검사 날 저는 이식 설명을 들었습니다. 채취 방법과 회복 과정, 합병증 가능성, 서류에 서명하는 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묻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언제였느냐고요. 저는 새벽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유리창 너머 복도를 보았습니다. 차은아가 멀리 서 있었습니다. 비서는 한 걸음 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차은아는 제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차은아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차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스님에게서 받은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차은아가 아주 미세하게 한 동작을 했습니다. 제 어깨에 놓인 환자복 머리카락 두 가닥을 살포시 떼어 작은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못 본 척했습니다. 차은아의 눈빛에는 무너짐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겠죠. 복도로 돌아가던 차은아의 뒷모습이 유난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기 직전 의사가 숫자를 세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름을 셌습니다. 수연, 미정, 지우, 그리고 윤혁. 어둠이 얕게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 걸렸다고 했습니다. 깨어나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조금씩 먹으라고 했습니다. 회복실 천장등이 흐릿했습니다. 정세원이 와서 결과를 전했습니다. 채취는 무사히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 전달되기까지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차은아가 조용히 병실 문턱을 지켰습니다. 멀리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들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늦은 밤,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이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DNA 간이 검사 결과라는 문장과 함께 사진이 첨부돼 있었죠. 일치율이 압도적이라는 수치였습니다. 표기 방식은 익숙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차은아가 보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이는 제 손자였고 차은아는 제 딸이었습니다. 이름의 순서를 마음속에서 바로잡았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뜨거웠습니다. 아내가 들었다면 조용히 울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이식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회복실에서 시간을 보냈고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면역 억제제와 함께 버텼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저녁이 닿을 무렵 정세원이 말했습니다. 초기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몸의 일부가 누군가를 살리러 갔다는 감각은 묘했습니다. 어제까지 버거웠던 세상이 잠시 가벼워지는 듯했죠. 사흘 뒤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통증은 둔하게 남아 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창밖은 맑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를 스며들었습니다. 차은아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도 들려 있었습니다. 차은아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지우는 어떤지요? 차은아는 답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러운 낙관을 전했다고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차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돌았습니다. 차은아는 얼굴을 낮췄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옛 골목, 책 냄새,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손, 장독대 앞 접시꽃이라고 말했죠. 저는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다 통증에 숨을 삼켰습니다. 접시꽃은 우리 서점 뒤 화단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일 때 심었던 꽃이었습니다. 차은아는 눈을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기억이 모두는 아니고 파편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연이라고 부르던 이름을 말했습니다. 차은아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였냐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은아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어깨에 얹었습니다. 말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서 했던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증거로 말하자,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리자, 그 두 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차은아는 아이와 아내 서희와 함께 병실에 들렀습니다. 서희는 조심스럽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서희는 제 손을 잡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오래 불안해했노라고요. 기억나지 않는 과거가 틈만 나면 꿈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벅찼습니다. 오후가 기울 무렵 차은아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았습니다. 도로를 따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흘러갔습니다. 차은아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 삶의 절반이 빌린 이름 같았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빌렸던 이름을 반환할 날이 오겠죠. 그 말이 방 안에서 천천히 식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른다고 풀리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퇴원 뒤 일주일이 지나 회복이 자리를 잡자 저는 집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가장 오래 보내던 방입니다. 책장에는 의료기기 관련 자료와 학부모 회의록이 꽂혀 있었고 탁자 위에는 작은 수첩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탁자 옆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저는 습관처럼 액자 뒷면을 만지다가 작은 금속 촉감을 느꼈습니다. 얇은 열쇠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열쇠는 서랍에 딱 맞았습니다. 안에는 가죽 다이어리 한 권과 낡은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첫 장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실종된 해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아내의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경찰서, 대사관, 시민단체, 그리고 사설 탐정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내용이 촘촘해졌습니다. 몇 달 전의 페이지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성광바이오 차은하라는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얼굴과 귀 아래 표식, 말투, 버릇. 우리 아이와 닮았다. 확신을 얻기 전까지 윤혁에게 말하지 않는다. 기록으로 남겨둔다. 다음 장에는 만남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비서 이름, 엘리베이터 층수, 차은하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자주 쓴다는 관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따라온다. 도로에서 같은 차가 3번 보였다. 보험사 직원이라며 전화를 받았다. 번호가 수상하다. 아내는 모든 것을 증거로 만들려 했습니다.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이어리 마지막 장에는 날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인터뷰 일정이 적혀 있었고 기자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한 날의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같은 침묵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전원이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남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녹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뒤에서 오는 발자국, 도로에서 멈칫하는 브레이크 소리, 아내의 짧은 숨, 그리고 떨리는 웃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간단했습니다. 윤혁, 증거는 서랍.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래 참던 눈물이 그제야 쏟아졌습니다. 아내는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말없이 증거를 모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을 닫고 다이어리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렷해졌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이름을 되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차은하와 마주 앉았습니다. 성광바이오 회장실이 아닌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차은하는 제 앞에 다이어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그의 눈앞에도 놓였습니다. 차은하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증오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사실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 절차와 가족관계 등록 정정, 이름 사용 문제, 언론 노출, 회사 지분과 이해 충돌, 아이의 학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희는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해 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서두르지 않되 미루지 않기로 했죠. 그날 우리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수연이의 유치원 운동회, 초등학교 합창제, 중학교 과학상자 만들기, 비 오는 날 장대 아래서 웃던 얼굴이 흘렀습니다. 차은하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억의 파편이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름 하나를 되찾는 일은 사람의 반을 돌려주는 일이라고요. 차은하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름을 품고 살겠다고요. 그날 저녁 서점 문을 닫으며 저는 간판 불을 껐습니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경계는 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모든 것을 먹게 두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구청을 찾았습니다. 절차는 길었고 서류는 많았습니다. 공무원은 필요 서류 목록을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일일이 메모했습니다.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악착같이 버텨본 적이 있는 사람은 기다리는 법도 압니다. 돌아오는 길에 성당 앞마당에서 접시꽃을 보았습니다. 계절이 맞지 않았지만 누군가 화단을 보살핀 모양입니다. 저는 발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기묘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읽어내는 일만 남는 날도 있죠. 한 달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우의 수치가 안정화됐고 초기 이식 반응도 잘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면회가 가능하다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아주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습니다. 차은아와 서희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방 안 공기는 조용했지만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몇 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실을 나오자 겨울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이 있는 지갑을 열어 조용히 보였습니다.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또렷해졌습니다. 아내는 사고를 당하기 전날까지 다이어리를 썼고 증거를 남겼고 제게 길을 가리켰습니다. 그 길 끝에는 아이가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의 반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점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책 냄새가 반겼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아이가 남긴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접시꽃과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였죠.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손끝에 떨림이 사라졌습니다. 바코드 리더기를 집어들고 반사적으로 책의 등을 긁었습니다. 길게 울리던 불안의 음이 낮아졌습니다. 저녁 무렵 차은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족관계 정정 서류가 접수됐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만 보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말도 적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을 불러도 되겠냐고요.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라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바람이 가볍게 불어와 간판이 흔들렸습니다. 서점 앞 화분에 새싹이 돋아 있었습니다. 접시꽃은 아직 멀었습니다만 흙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의 물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아이가 웃었고 이름이 돌아왔고 저는 다시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넘어지면서도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흉터 하나가 인연을 잇고 기록이 진실을 지킨다는 말에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붙잡고 있던 작은 단서가 있었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